에듀테크를 그러면 이런 디지털 기반 이제 수업이나 에듀테크를 왜 쓰는가? 선생님은 왜 쓰세요? 사회의 흐름? 아, 흐름이라서? 흐름이어서. 그럼 만약에 흐름이 아니라면? 아니었으면 벌써 쓸 것 같아요. 저 같은 아, 사람. 안 쓰는 건 아니고 아예 덜 안 쓰진 쓴다? 않는데 벌써 쓸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은 혹시 수업 시간에 좀 쓰세요? 사용하세요? 아직은 조금 사용을 좀 덜 하시고 선생님 왜 편해서 제가 편해서. 선생님이 편해서 네. 애들도 좋아하고. 애들도 좋아하고 혹시 선생님은? 저는 1학년이라 안 쓰고는 네, 있는데 쓰면은 여럿이 하는 곳에서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긴 한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네. 혹시 선생님은 지금 사용해보셨어요? 아직 몰라요. 아직 사용 안 몇 해요? 년째 한번 보지도 못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이런 연수도 막 요즘에 솔직히 이번에 이제 이 사업의 1차 사업 이제 지금은 디지털 선도학교 대상으로 연수를 열었었고 이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연수를 열었는데 조금 선생님들이 피로도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연수가 너무 많았잖아요. 벌써 저도 이제 술산초도 몇 번째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왜 쓰는지도 모르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막 연수 있다고 하니까 쓰라고 하니까 막 쓰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한 거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여기서 저를 아시는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그 미래교육원에 강사 워크숍 강성원 선생님이랑 같이 할 만한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교실혁명 연수를 왜 들었는지 모르겠다. 교실혁명 연수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실혁명 연수를 들으면서 개념 기반 학습과 디지털 기반 학습을 어떻게 연계하면 좋을까를 생각하고 그 연수를 배운 다음에 그거를 제 좀 수업 과정에서 녹여내려고 조금 공부를 했었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군산초등학교 연구부장 맡고 있는데 연구 선생님들을 모아두고 저기를 한 게 있었어요. 같이 개념 기반 학습 연수를 들어서 남현희 선생님 해양초 수석교사 선생님 남현희 선생님 연수랑 전주 양현초등학교 정민수 수석 선생님 두 분의 연수를 들었고 최근에는 이제 저는 남현희 선생님 수석교사 수석 컨설팅을 신청해서 저희 학년 선생님들이랑 듣고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이제 짠 건데요. 수학 내용 선생님들께서 이제 개념 기반 연수를 조금 받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좀 받는데 이거 보시면 수학보다 사회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사회를 먼저 보고 수학으로 넘어가죠. 사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개념 기반 학습으로 짠 건데요. 먼저 이제 이런 표로 많이 짜죠. 그래서 이거는 4학년에 혹시 4학년 선생님 계신가요? 아, 네. 선생님은 이제 4학년 내용을 아시니까 자 이게 이제 촌락과 도시의 그 모양, 촌락과 도시를 구분하는 그 내용이고 촌락과 도시의 특징을 찾은 다음에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찾는 건데 이게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핵심 아이디어와 지식 위에 가정되는 태도입니다. 이거는 한글 파일이나 PDF 파일로 이미 문서화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지도서 내용이 쭉 나오고 제가 이제 여기서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개념 기반 학습을 공부하면서 올라가는 단계라서 이게 개념 기반 학습으로서 완벽한 교육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것으로 촌락, 농촌, 어촌, 산지촌, 도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실로서 갖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교류하고 변화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개념으로 봤어요. 그래서 촌락과 도시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여러 요인에 의해서 변화된다 라는 걸 핵심 아이디어 개념 기반으로 학습을 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가 사는 곳이라는 주제 하에서 상호작용이라는 개념 렌즈를 이용해서 수업을 짰고요. 이거는 이제 그 교실혁명 연수에서 나왔던 AI 디지털 아까 우리 코스웨어 이야기 하셨는데 AI 디지털 교과서의 모듈 가지고 수업을 설계할 때
어떤 방식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하느냐를 4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맥락, 지식 구성, 상호작용 및 협력, 맞춤 교육이에요. 이 4가지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그 수업을 설계할 때 짜는 건데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선생님들 그 지식센터에 보시면 이렇게 지식센터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교육 비전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실현 방법 탭이 있고요. 실현 방법에서 수업 설계 모델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표입니다. 모듈 선택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 이 4가지를 고려해서 수업을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서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기능들이 쭉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있는 이 기능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AI 코스웨어에 들어있는 기능이거나 아니면 이제 AI 그 디지털 교과서에 들어있는 기능들이에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앞에서 디지털 기반 그 개념 기반 학습이 무엇인지도 잠깐 연수를 받으셨고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어떤 건지도 연수 잠깐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념 기반 학습으로 짠 교육 과정을 에듀테크와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교육 과정을 맞춘 건데 여기서 이제 색깔을 조금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맥락을 파란색으로 이건 그냥 제가 넣은 겁니다. 맥락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캔바로 만든 겁니다. 캔바. 맥락을 파란색으로 표시했고 지식 구성을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상호작용 및 협력을 보라색으로 표시하고 맞춤 교육을 분홍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쓰이는 기능들을 이렇게 넣었고요.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 제가 전체 교육 과정을 이렇게 짰는데 혹시 이제 오늘 연수 끝나고 이 표가 조금 필요하시면 제가 템플릿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서서 설명을 해보면 이 수업에서는 저는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지식, 아까 지식이 노란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촌락, 도시, 농촌, 어촌, 산지촌 이거는 아까 그 오징어표라고 하면 되죠. 개념 기반 표에서 사실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개념 2의 단계로 촌락은 뭐고 도시는 뭐고 농촌, 어촌, 산지촌이 각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촌락의 특징과 도시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1차시부터 4차시까지 개념 2의 단계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때 맨 처음에 시작을 군사는 도시냐 촌락이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개념 정의 및 성찰, 이게 일반화 정의로 조금 용어가 요즘에 바뀌었는데 성찰 단계에서 다시 군사는 촌락이냐 도시냐 그리고 군산에서 있는 문제점이나 군산에서 나타나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촌락과 도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전이 일반화 단계에서는 군산은 촌락인지 도시인지 알아보고 군산에서 있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꺼내서 학생들이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성을 했고요. 각각의 차시별로 우리가 수업 그 개념 기반 학습에서 해야 할 질문을 이제 쭉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이거를 한글화 시켜서 한글 파일로 만들면 개념 기반 학습 지도안 그 교수 학습안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제가 추가로 넣은 것은 학생 활동과 교사 활동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질문들이라면 개념 기반 학습에서 꺼내야 하는 일반화 문장들이 이제 여기 뒤에서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저는 맨 처음에 촌락과 도시를 알아보는 수업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지원하는 수업 재구성 기능을 썼고요. 여기 보라색으로 소통 및 협업 도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촌락과 도시가 무엇인지를 모든 학습으로 알아보는데 이때 에듀테크를 썼다는 거예요. 디지털 교과서고 저는 아마 캔바나 퀴즈앤보드로 이용해서 이제 그거는 제 수업 지도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농촌, 어촌, 촌락의 특징을 배우는데 이렇게 농촌, 어촌 이렇게 하나 노란색으로만 되어 있는 건 개별 학습을 했다는 뜻이고요. 농촌, 어촌, 산지촌을 분류하고 촌락의 종류를 구분을 가지고 기준하는 것은 촌락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세우는 활동, 이 두 가지 활동은 모든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시, 3차시, 4차시 수업에서는 모든 활동과 개별 학습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그때 저는 소통 및 협업 도구랑 생산성 도구, 아마 이건 캔바 썼을 거예요. 이건 퀴즈앤이고,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이제 형성평가, 아까 보라색이 뭐였냐면 맞춤형 학습이었거든요. 형성평가를 맞춤형 학습으로 봐서 개별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준 거고, 공통점과 차이점도 이제 비슷하게 쭉 갑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개념 기반 학습의 이해, 연결, 전이, 성찰 이 네 가지 단계를 봤는데, 그때 어떠한 에듀테크를 쓸 것이고, 이 에듀테크의 기능들이 아까 지식 맥락, 그 상호작용, 형의 맞춤 학습 등에서 어떤 색깔인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성취 기준을 좀 살펴보면요, 이 단원의 성취 기준이 이제 지금 1-1단원에서는 이 첫 번째 성취 기준만 사용하면 되고, 이건 1-2단원 이제 교류 단계고요.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각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이게 이제 성취 기준이에요. 제가 개념 기반 학습으로 짜놓은 이 단계 중에서 성취 기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차시가 5, 6차시와 7, 8차시인 개념 연결 단계입니다. 그래서 개념 연결 단계에서 위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 차이점 찾아보고 문제점을 찾아보고 해결 방안을 정리하는데, 이때 저는 평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왜냐면 성취 기준에 의한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개념 기반 학습을 통틀어서 나오는 일반화 문장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서는 어쨌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나이스에 저 성취 기준을 집어넣고 교과 평가를 하고 세특을 써줘야 하니까 일반화 문장에 대한 평가는 하겠지만 그거는 직접 나이스에 들어가진 않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짠 거예요. 보통 선생님들은 일반화 문장을 끌어냈는데 이런 성취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활동에서 나오는 산출물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이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고, 여기서 보면 특징과 자료 활용, 공통점 찾기는 모든 활동을 하지만 평가는 개인 활동으로 바뀌었잖아요. 노란색이니까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때 생산성 도구를 사용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조금 달리 보셔야 되는 건, 형성평가라고 들어가 있고 단원평가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에는 제가 평가라는 걸 붙여놓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 말은 교과서, 그러니까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풀이 형태 있잖아요. 학습지를 풀고 자동 채점되는 그 기능에서 학생들이 몇 점을 맞았는지는 제가 평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평가로 활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90점 이상은 상, 뭐 80점 뭐 중,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평가 기준을 그렇게 주면 되겠지만, 제가 구성해 놓은 평가 기준에서는 이 평가 기준, 자랑, 보통, 노력, 요함 이 3단계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점수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형성평가는 그냥 학생들의 이해도를 파악하는 수준으로 쓰고, 저는 이제 평가를 아까 그 차시에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그 디지털과 개념 기반을 합쳐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짠 거고요. 이게 이제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저는 이제 예전에 한번 제가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개념 그 웨일 클래스를 지금 쓰고,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2학 스코어와 미드랑을 열심히 썼지만 이제 웨일북이 들어오면서 사회 4학년 2학기 내용이 들어가 보면 여기에 촌락과 도시의 특징이 나오죠.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하면서 볼게요. 1차시가 촌락과 도시 살펴보기예요. 여기서 보면 1차시가 촌락과 도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내용이죠. 2차시가 촌락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는 수업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촌락과 도시, 농촌, 어촌, 산지촌, 촌락의 특징, 도시의 특징 알아보는 차시죠. 5, 6차시로 가보면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 근데 보면 여기에 평가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거에 보면은 이 과제에 따른 그 아까 성취 기준, 여기서 4학년 사회 공사테크 01 이 코드에 따른 과제가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과제가 여기 붙어 있고, 7, 8차시에서 여기서 촌락과 도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는 요게 8, 9 여기 8, 9, 7, 8차시로 있고, 그거에 대한 또 과제가 두 개 있죠. 평가를 두 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 두 개의 과제를 합쳐서 하나의 성취 기준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과제에 보면 성취 기준 이름이 딱 하나씩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성취 기준을 보면, 아,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한 평가를 했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직접 성취 기준 태그를 여기에다 달아서 구분을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혹시 저처럼 사용을 하신다면 여기에 꼭 이 성취 기준 태그를 붙이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구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뭐 별표를 달아놓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 및 전이 단계에서 9차시, 10차시가 분산이 촌락인지 도시인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수업이 여기에서 90차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 사회를 다 배우고 나서 어떠한 저는 일반화 문장을 만들고 싶었냐면, 촌락과 도시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상호 우선적인 관계고, 촌락이 도시가 되고 도시가 촌락인 게, 촌락이 도시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막 움직인다, 바뀐다.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인구에 따라서,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요인에 의해서 촌락과 도시는 바뀐다. 그리고 이 다음 단원이 촌락과 도시의 교류 단원이에요. 그거와 연관 지을 수 있도록 수업을 이제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일반화 문장을 만들어내는 과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번 좀 차시를 하나씩. 그래서 사회는 좀 꼼꼼히 살펴보고 다른 교과목은 그냥 좀 바로바로 살펴볼게요. 촌락과 도시 살펴보기에 가보면 이제 이거는 제가 원래 수업을 구성하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취 기준 주고 촌락과 도시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퀴즈 앤 보드를 활용합니다. 지금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쓰잖아요. 웨일 클래스 썼다가 퀴즈 앤 보드 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이제 실제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면 지금 제가 여러 에듀테크를 돌아가면서 쓰는 것을 AI 디지털 교과서 하나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예요. 제가 지금 프로토타입을 써서 수업을 해보고 있는데 60에서 70% 정도는 커버가 되는데 그래도 에듀테크를 좀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요. 좀 궁금한 게 저희 10월 30일이면 퀴즈는 끝나잖아요. 아, 이거 연장됩니다. 아, 연장한? 네,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거는 아마 계속 연장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퀴즈 앤 보드를 쓰고 있는데요. 사회 보드가 촌락과 도시. 보이지? 촌락과 도시. 지워진 건 아니겠지? 아, 여기 있네. 네, 잘했습니다. 제가 이제 보드, 원래 패들렛을 저는 많이 썼었는데 보드를 쓰는 이유가, 제가 아까 1 개념 전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스마트 교육을 패치하는데, 이게 이 화살표를 누르면요, 제가 1차식부터 4차식 개념 2의 단계에서 썼던 수업이 하나로 쭉 모이고요. 그 다음에 3, 4차식에서 촌락과 도시의 특징 공부했던 거, 5, 6차식에서 공부한 내용, 6차식에서 7, 8차식, 90차식까지 이렇게 제가 하나의 수업이 이 하나의 퀴즈 앤 보드에 다 모여요. 그래서 패들렛보다 이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이거 말고 뭐 워드 클라우드를 쓸 수 있다, 뭐 퀴즈를 붙일 수 있다, 아까 뒤에 썼처럼 뭐 설문을 달 수 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맨 처음에 제 거 이제 교육과정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제가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분산은 도시일까요, 촌락일까요?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소통 및 협업 도구를 쓴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저희 반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 팀보드로 했습니다. 팀보드라고 이제 웨일 클래스에 붙어 있는 에듀테크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분산은 도시일까요, 촌락일까요? 라는 질문에 투표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냥 투표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포스트잇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나는 도시라고 생각한다, 나는 촌락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한테 자기 이름을 이제 붙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이렇게 수업을 했고요. 맨 마지막 90차시에 가서 다시 이 표를 보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 나는 생각이 바뀌었다 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시는 무엇인가요? 촌락은 무엇인가요? 농촌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 질문들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던지겠다는 요 질문들을 퀴즈 앤 보드에서 그룹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섹션을 만들어 놓고 질문을 한 거예요. 개념 기반 학습에 대한 연수를 제가 받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거 약간 하브르타 수업이랑 비슷한데, 옛날 질문이 있는 수업. 학생들한테 질문하고 교사가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개념을 찾아가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이렇게 선생님들 수업 생각해보시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누가 대답하죠? 선생님이 대답하나요? 저희 반에 질문하는 학생들이 정해져 있어요.
질문하는 학생이란다. 네. 대답하는 학생들이 정해져 있어요. 조금 이렇게 반에서 좀 똑똑한 친구 한두 명이 질문 대답해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 반이 25명이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고창에서 근무할 때는 뭐 한 명 데리고도 수업 해봤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학생의 생각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한 3, 4명 정도 대답을 듣고 다음 학습으로 이제 넘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교사가 던진 질문과 학생이 한 대답이 없어요. 어디 갔어요? 날라갔어요. 물론 이제 그 지도 안에 뭐 교사 학생 나눠가지고 교사가 하는 질문, 또 학생의 예상 대답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지만, 제가 에듀테크를 쓰는 첫 번째 이유는 여기 보면 사실과 도시는 무엇일까요? 하고 26이라고 써있죠. 촌락은 무엇일까요? 25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이 대답을 한 학생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대답했는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퀴즈 앤 보드의 이제 좋은 점인데, 근데 대신에 이제 단점은 예를 들어서 24라고 써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희 반 25명이라고 했잖아요. 한 명이 안 냈어. 그게 누군지 몰라. 찾아야 돼 이제.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다 일어나봐. 이름 한 명씩 부를 테니까 앉아. 하고 이제 찾는 거죠. 친구의 답을 보고 쓸 수는 없나요? 친구의 답도 보고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응답 가리기라는 버튼을 선택을 해두면 제가 모두에게 열어주기 전까지는 볼 수 없고요. 이건 이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먼저 질문을 주셔서 제가 퀴즈앤보드에 적는 내용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학생들이 하긴 하지만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평가는 웨일 클래스로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올리는 질문들은 학생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그냥 오픈해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 있는 수업을 해야 한다고 개념 기반 학습에서 이제 뭐 안내된 질문을 하는데, 누락되는 학생 없이 모든 학생들이 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도 지금 제가 이 수업을 9월 달에 했지만 여기 와서 선생님 10월 중순이 넘어서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 뒷부분에 가보면 맨 처음에 어초는 무엇일까요를 했는데 이렇게 자기 댓글로 자기 글을 수정하게 되세요. 맨 처음에 물고기 해산물 잡는 것을 어촌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닷가 강에서 자리 잡아 물고기 잡는 것을 어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학생이 대답을 고친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서 보면 친구들끼리 막 댓글도 달아줬죠. 이렇게 바꾼 이유가 그 교과서에서 이제 보면은 농촌, 어촌, 산지촌을 구분할 때 자연 환경과 하는 일 두 가지를 가지고 구분하게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쓰는 친구들에게 자연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두 가지를 가지고 내용을 고쳐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 내용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양식 등을 한다라고 쓰는 바다에서 어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어촌이다. 양식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대답을 좀 잘못 썼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자기의 대답을 고쳐 쓰는 과정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계한 수업 과정대로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모든 학생들이 다 대답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에듀테크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25명이 대답한 걸 다 기억 못해요. 그리고 25명한테 다 한 번씩 질문하면 40분이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쓴다. 네. 그리고 촌락과 도시의 구분, 이렇게 이제 촌락과 도시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디지털 교과서 안에 있는 표를 활용해서 내용을 쓴 다음에 캡처해서 올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개념 이해 단계에서 했던 여기 보면 농촌, 어촌, 산지촌 분류, 촌락과 도시의 구분 기준은 이건 또 이제 모두막스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면 바로 다음 내용에 보면 3, 4차시라고 해서 이렇게 촌락과 도시에 대한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이제 앞에서 촌락이 뭔지 도시가 뭔지 다 개인 학습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촌락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든끼리 모여서 아까 그 퀴즈 앤 보드 앞에서 개별로 대답했던 내용을 토대로 모든끼리 서로 이야기해보고 작품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사진을 찍어서 이런 사진 자료 같은 걸 넣는 거를 하려면 이걸 이제 오프라인 활동으로 그냥 종이 주고 그리라고 하면 안 되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사진 자료도 넣고 학생들이 조금 쉽게 만들고 모든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반 학생들은 에듀테크를 사용한 기간이 좀 되다 보니까 이건 캔바로 만든 건데 모든 장이 캔바를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원들을 초대합니다. 제가 해줄 게 없어요. 그냥 말로 모든 장이 만들고 해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수업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면 그래서 1, 2, 3, 4시에서 보면 이렇게 이건 다른 경제활동이고요. 선생님 수업하고 상관없는데 저 아이콘은 선생님이 다. 이거요? 네. 네. 그 윈도우에서 윈도우 맞춤표인가? 이렇게 누르면 아이콘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래서 저 이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밑에다가 해놓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아이콘이 나오네요. 윈도우 마침표. 윈도우 맞춤표 맞나요? 네 맞네요. 그럼 아이콘이 떠요. 네, 그걸로. 그래서 이걸 복사? 원하는 거 클릭. 이렇게 해서 이제 촌락과 도시의 특징 알아보기 해서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여기 지금 이게 이거 있잖아요. 얘를 링크를 누르면 여기 글씨에 파란색 글씨로 지금 줄이 쳐져 있는데 얘를 누르면 이렇게 캔버로 들어가지게 이게 링크를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겁니다.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 차이점 이제 5, 6차시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수업 구성을 조금 보면요. 5, 6차시 수업 구성을 보면 5, 6차시 수업은 이렇게 이제 9월 12일 날 돼 있다고 돼 있죠.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을 찾아보는데 촌락과 도시를 비교할 기준을 찾는데 이때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 링크를 누르면 오늘 공부할 교과서의 이제 페이지가 바로 열리죠. 그럼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촌락과 도시를 구분을 해야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할 거냐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퀴즈 앤 보드에다가 그 기준을 써보라고 한 거죠. 5, 6차시 수업에 가보면 촌락과 도시를 비교할 기준 찾기 해서 우리 모두는 이런 것을 기준으로 이게 촌락인지 도시인지를 판단해 보겠다. 이 모둠은 뭐 이렇게 모둠별로 각자 자기의 기준을 이제 세웠죠. 그리고 나서 촌락과 도시에 대해서 이제 5, 6차시 내용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자료 특징과 자료를 활용해서 공통점 찾기, 차이점 찾기 한 다음에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는 이제 활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퀴즈 앤 보드에서 이제 쭉 넘어가 보면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죠. 이제 자기가 이제 내용을 수정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성취 기준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제 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제에서 이렇게 평가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서 제가 이제 과제를 이렇게 준 겁니다. 모둠에서 정한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봅시다 라고 했고 이렇게 평가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촌락과 도시에 대한 이 친구는 지금 다 완성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제출을 하라고 지금 표시해 놓은 거예요. 들어가 보면 촌락과 도시를 집의 크기, 대중교통 이용, 인구수, 중심지 아까 그 모둠에서 설정한 기준을 가지고 촌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할 친구도 있고요.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제가 뒷부분에서도 보여드리고 이때 나는 에듀테크 안 쓰고 그냥 노트에다가 정리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노트에다 정리하고 그걸 사진 찍어서 여기다 올리면 되는 거예요. 메일북에 이제 카메라 기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제 밑에 부분 그 7, 8차시 내용으로 가보면요. 7, 8차시 내용으로 가보면 촌락과 도시의 이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이제 수업을 구성하는 방식은 비슷하죠. 예,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낸 과제로 가보면 촌락과 도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그래서 이제 캔바로 만든 과제를 캡처해서 올려봅시다 이렇게 말을 해놨죠. 평가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도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문제점은 뭐고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할 건지 문제점은 뭐고 이게 두 개 도시의 문제점과 촌락의 문제점 두 가지를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쭉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평가 단계를 여기 보면 배점을 3점으로 했는데요. 3점으로 배점을 한 이유는 저희 학교 이제 저번에 예전 연수에서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데요. 근데 저희 학교가 잘한 보통 노력요함 3단계 평가 기준을 쓰니까 3점이라고 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3점 맞은 친구는 잘함이 되는 거고 2점 맞은 친구는 보통이 되는 거고 1점 맞은 친구는 노력요함이 되는데 2점이나 1점을 맞으면 제가 다시 제출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3점으로 올릴 때까지 계속해서 과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일반화 문장, 개념 기반 학습에 맞춘 일반화 문장 쪽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이제 90차시겠죠. 9차시, 10차시에서는 군산은 도시일까요, 촌락일까요? 라고 해가지고 퀴즈앤보드에서 도시의 모습 찾아보기, 촌락의 모습 찾아보기인데 이때 무슨 활동을 했냐면 이거는 제가 낸 아이디어는 아니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쭉 이렇게 질문으로 이게 아까 그런 표를 만들기 전에 저랑 이렇게 문답식의 그 수업 과정을 겪고 나서 마지막에 표로 정리하는 겁니다. 뭘 보고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여기에 썼던 내용을 기반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그 이제 저희 학교에 임두진 선생님이라고 이제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수업 연구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먼저 수업을 했는데 이 구글어스를 가지고 수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구글어스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구글어스 들어가 보면 구글어스가 실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구글어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라고 부르긴 좀 애매하죠. 기술은 아닌데 이 수업에서 쓸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보고 여기서 이제 이 레이어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맞춤 설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습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파노라마의 형태로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군산시 지곡동 여기 나오네요. 제가 검색했던 게 뜨니까 군산시 지곡동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제 저희 학교가 지곡동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곡동을 찾은 다음에 여기서 타임랩스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1985년도에 군산 지곡동 여기 뒤로 가면 이제 여기서 시간을 계속 뒤로 가겠죠? 뒤로 가서 2023년에 군산 그럼 이게 딱 비교가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얘를 이렇게 타임랩스로 해놓고 속도를 2배로 해놓으면 점점 바뀌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80년대에는 굉장히 뭐 건물도 없고 뭣도 없고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뭘로 기준했냐면 도로, 대중교통, 뭐 건물 이런 걸로 도시와 촌락을 구분을 했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 타임랩스로 학생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걸 막 사진 자료로만 보기에는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 다음에 학생들한테 촌락일 때의 모습. 이게 저는 몇 년도의 군산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촌락과 도시로 구분하기 때문에 촌락일 때의 모습과 군산일 때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하나씩 캡처를 해서 올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연도를 쓴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촌락이야 도시야 그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엔 촌락이었고 지금도 뭐 촌락인 것 같다. 옛날엔 촌락이었는데 지금은 촌락이 아니고 도시인 것 같다. 이제 군산은 촌락이자 도시이다. 막 이런 말이 이제 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막 지도를 크게 보여주고 지곡동은 되게 건물이 많은데 조금만 더 가면 옥산면에 갔더니 건물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옥산면은 군산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막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촌락과 도시 중에 무엇이 더 좋아? 뭐가 더 좋은 게 아니야. 만약에 촌락이 없고 제가 이제 여기서 만약에 했던 게 촌락이 없고 도시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도시가 없고 촌락만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10년 뒤에는 군산은 도시일까 촌락일까? 100년 뒤에는?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질문을 던지면서 그래서 어떤 관계이냐 여기서 이제 가보면 서로 돕는 관계고 변화하는 관계고 공존하는 관계고 이런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군산에 있는 문제점은 뭔지 그것을 위한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이제 문제 방안으로 쭉 넘어가는 이 개념 기반 학습을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촌락과 도시 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하늘색은 뭐냐면 맥락, 학생의 실제 삶에서 실제 삶과 연결이 되는가 저는 실제 삶과 연결되는 과정을 군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활동을 실제 삶과 연계되는 활동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런 내용 이렇게 보면 AI 학습지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어요. AI 학습지는 저는 이제 뭘 썼냐면 미래엔 AI 클래스를 썼습니다. 미래엔 AI 클래스를 썼는데 이제 그날 아까 제가 형성평가, 단원평가 이렇게 막 붙여놓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리포트에 들어가 보면 제가 사회만 조금 선택해서 보여드릴게요. 사회만 선택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활동 최근에 했던 거고, 촌락과 도시의 특징, 차시별로 도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AI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정답률이 나와요. 저는 이걸 그냥 점수로 그냥 환산해서 보는데, 촌락과 도시의 특징 94점? 그럼 우리 반 학생들이 어느 정도 다 이해했구나. 도시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90점? 우리 반 학생들이 거의 다 이해했구나. 이렇게 AI 학습지로서의 푸는 문제는 전체적인 이해도. 근데 이거를 잘한 보통 노력료와 평가에는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좀 진행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짠 게 사회는 이렇게 짰고, 예를 들어서 수학을 조금 보여드리면, 하기 전에 아까 네. 오답노트 있잖아요. 네. 오답노트는 캡처해가지고 애들 다시 풀라고. 오답노트는 저는 정리노트라고 실제 노트에다 쓰라고. 네.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오답노트를 해봤는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답노트는 정리노트에다 손으로 써요. 어제 제가 좀 해본 결과, 이거는 이제 분수 덧셈과 뺄셈 수업이었는데요. 아까는 전체 차시가 개념 2에 개념 연결, 개념 정비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제가 이 수학 수업을 할 때는 한 차시 안에서 2의 연결 전이가 일어나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차시별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모든 점수 합산하기. 저는 분수가 이 성찰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분수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제 수업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학생들에게 이런 보상을 줬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과제 잘하면 3분의 1 딱지 하나 주고, 그다음에 뭐 과제 4분의 1 딱지 주고,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딱지를 줬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교실 한 켠에다가 그 보드를 붙여놓고 애들이 받으면 여기서 분수를 만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모둠이면 이거 3개가 만들어지면 1과 뭐 3분의 2, 뭐 2와 4분의 3, 뭐 3과 5분의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분수에 가장 3단위, 이게 3개로 나누어진 단위 분수 중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모둠은, 그리고 우리 모둠은, 그럼 그 차이는 여기서 배우는 덧셈 뺄셈을 이 단원을 하는 수업 안에서 자기가 받은 보상을 덧셈 뺄셈으로 계산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연결을 좀 했었는데요. 그 수업 조금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요 과정이 구성되는 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서 수업으로 조금 보여드리면, 수학 4-2로 가서 이렇게 분수의 덧셈과 뺄셈으로 가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똑같죠? 그리고 이제 수업을 구성할 때 이거는 그 교과서 장면을 캡처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클릭하면 이렇게 교과서 사진이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책형 없이도 학생들이 바로바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가지고 이거는 평가하는 과제다라는 걸 조금 나타내기도 했고요. 여기서 수학에서 할 때는 마타 수학 같은 것도 많이 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맞춤형 문제 풀기, 뭐 비상 옥수수, 마타 수학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이 과제에 냈던 거를 조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진분수의 덧셈과 뺄셈 설명 영상이 이렇게 들어가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9분의 4야 9분의 3을 더하 이거는 이제 웨일북에 있는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한 거예요. 웨일북 연수도 진행했었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자기가 영상 풀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는지를 설명해서 영상으로 제출하는 건데요. 이게 여기서 보면은 과제에 보면은 모든 원액을 계산하는 방법 설명하기, 그다음 안내된 절차에 따른 계산 설명 영상을 과제로 만들어내는 거. 이 과제 있죠. 학생 설명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개별 활동이잖아요. 네, 이렇게 학생 활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거 수업할 때 보면 생산성 도구가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수업을 했으니까 제가 생산성 도구로 넣어놓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렇게 3점, 2점, 1점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이모티콘이 붙은 과제가 있잖아요. 이 과제는 특별히 3점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잘했다는 과제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여기서 하냐면, 이거는 이제 구글 폼입니다. 저는 이렇게 구글 폼을 활용해서 누가 기록을 이제 그때그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에 대한 성취 기준이 사수 0116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학생 아까 김시우 학생이었죠. 이 3중을 받은 친구가 여기서 김시우 학생을 선택하고 과목을 수학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이 아까 0116이었죠. 0116을 선택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뭐 이 과제가 진분수의 덧셈과 뺄셈 영상에서 뭐 단위 분수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뭐 이렇게 함 이런 식으로 하고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쓰이냐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 구글 폼이 구글 폼을 이제 쓰면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게 구글 그 시트 하나의 파일로 모여요. 그걸 조금 보여드리면 구글 시트로 들어가 보면 여기서 2학기 누가기로 응답이라고 딱 들어가 보면 아까 수학으로 했으니까 수학으로 보여드릴게요. 수학을 체크하고 있으면 이렇게 제가 이제 성취 기준별로 피드백을 넣어놨던 것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구글 폼은 미리 전체 그 다 응답 그거를 만들어놔야 되겠네요. 성취 기준. 저거 이제 제가 한번 폼을 만들고 성취 기준만 바꿔주면 돼요. 왜냐면 저는 1년 동안 저희 반 학생들. 아 저기 수정이 돼요? 네, 수정이 돼요, 구글 폼. 아. 지금도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성취 기준 하나를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구글 폼으로 가서 여기 보면 2학기 누가 기록 있잖아요. 네. 2학기 누가 기록에 가서 저는 이제 섹션별로 좀 구분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국어 성취 기준 추가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밑에다 추가하면 돼요. 그럼 바로 이제 되니까. 그래서 저는 1학기 때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1학기 때 이제 저도 이제 교실혁명 연수 들었잖아요. 1학기 때 들었죠. 그때 그 저는 이제 다른 기관과 연수를 들었는데 그때 그 양현초등학교의 박정근 선생님이 이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처럼 활용한 건 아니었지만 저렇게 구글 폼을 활용해서 누가 기록을 하면 되게 쉽겠다라는 생각을 듣고 제가 이제 한 건데 이거에 대한 내용도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저렇게 제가 이제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걸 좀 보여드려야겠네요. 먼저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쯤에 3점, 2점, 1점 넣었죠. 이건 이제 웨일 클래스에 있는 기능입니다. 제가 이 기능 때문에 웨일 클래스를 쓰기도 하는데 웨일 클래스 성적 탭에 가보면 이렇게 게시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학 4-2라고 딱 평가를 하면 과제 성취 기준에 따른 과제가 쭉 나오고 점수가 나오죠. 그럼 저는 이걸 보고 교과 세특을 입력, 그 교과 평어를 넣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학생 이름을 한 명만 검색을 하면 그 학생 것만 이렇게 딱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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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이면 모든 평가에 제가 자랑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그 웨일 탭에서 점수를 보고 요거를 보고 성취 기준별로 자랑을 넣는데요. 실제 나이스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성취 기준을 넣어놓은 이유가 이제 그건데 처음에 전부 다 자랑으로 넣어요. 일괄 자랑 넣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점수표를 쭉 보면서 보통이나 노력요함인 애들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과제 보면서 저렇게 누가 기록을 넣었잖아요. 이렇게 누가 기록을 넣었는데 그럼 이렇게 이제 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제가 언제 피드백을 줬는지가 나와요. 이제 이거는 제가 아침 시간에 준 거고 여기서 보면 막 11시, 12시 이렇게 나오는 거 이제 수업 시간에 줬다는 거죠. 타임라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럼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합니다. 그냥 이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듀얼 모니터잖아요. 한쪽에 나이스 띄워놓고 한쪽에 뭐 웨일 클래스나 뭐 구글 문서 띄워놓고 컨트롤 C, 이 내용을 컨트롤 C 한 다음에 나이스에 관찰 기록에다가 컨트롤 V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는 제 타임라인 날짜를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 타임라인 날짜랑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웨일 클래스에 가로 열고 그 수업 일자를 넣어놓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날짜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쓸 때 생각보다 금방 끝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스에 있는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교과세 때 학기말 종합은 넣는데 이렇게 가져오기를 눌러보면 제가 관찰 기록으로 넣었던 내용들을 긁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구글 문서로 넣어놓은 내용들을 긁어와가지고 저장하기 누르면 그냥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제 수학도 그런 식으로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질문을 뭐라고 시작했냐면 에듀테크를 왜 씁니까? 왜 우리가 사용하나요? 뭐 편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가 에듀테크를 쓰는 수업은 저는 수업을 하면서 점수를 줘요. 수업을 하면서 누가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게 그대로 나이스에 들어갑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에듀테크 웨이 클래스나 구글 문서나 이런 도구를 쓰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죠. 아니면 이제 뭐 체크리스트 하나 넣고 맨날 메모해놓고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에듀테크의 도구는 어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사 교육 과정, 교수 평기를 쉽게 하게 도와주는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쓰면서 나중에 2학기 때 그 생활기록부 기록하는 게 또 다른 업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평소에 잘 기록해둔 내용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중간에 저희 학교는 1학기 끝나고는 성장평까지 이제 나가고 총괄평가는 뭐 별도로 나가니까 2학기 끝나고 나이스평까지 나가고 그렇게 이제 학업관리 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놨는데 그것도 이대로 나가면 돼요. 그 성취 기준대로 그냥 써가지고 자랑 보통 누락용으로 내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에듀테크를 쓰는 도구는 이유는 저의 교육과정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개념 기반과 에듀테크를 합친 교육과정이 거의 그대로 웨일 클래스에 구성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평가 내용이 그대로 나이스에 옮겨지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은 따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대로 세우고 수업은 수업대로 하고 성장평가는 성장평가대로 하고 나이스 평가는 나이스 평가대로 하고 막 일이 계속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의 수업으로 잘 해결하게 해주는 도구였어요, 에듀테크가. 그래서 이제 저는 에듀테크를 조금 썼고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에듀테크만 가지고 수업을 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공부했던 분수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수학 분수를 보면요. 분수 맞죠? 순간 1차식 아니었어. 깜짝 놀랐어요. 분수가 아니고 소수네요. 소수 수업을 조금 보여드리면 소수가 여기 있네요. 소수. 제가 소수 활동에서 가장 먼저 했던 활동이 뭐였냐면 이 활동이었어요. 이 활동이냐면 실제 색종이를 학생들한테 하나씩 주고 10등분 해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3학년 때 배운 내용이었어요. 근데 혹시 선생님들 이거 진짜 한번 10등분 시켜보세요. 진짜 어려워합니다. 이게 하나에 이게 15cm거든요. 색종이가. 이게 10cm나 20cm였으면 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1.5cm씩 등분한다는 게 생각보다 애들이 너무 어려워요. 자 이용 가능하고. 잘 이용했죠. 이용하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반듯하게 여기서 선생님 만약에 자 주고 1.5cm씩 하라면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하겠죠. 1.5, 3, 4.5, 6 네. 그렇게 할 것 같죠. 1.5 자 옮기고 1.5 자 옮기고 1.5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도 1.5 체크하고 여기도 1.5 체크해서 두 점을 연결해. 근데 여기만 해놓고 손은 마음대로 긋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서는 하나는 3cm고 하나는 막 0.5. 그래서 이 방법부터 선을 그으려면 점 2개를 찍고 선을 그어야 된다. 이것부터 설명을 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등분화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그 양적 개념을 알기 위해. 그 다음에 한 거는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한 활동이 뭐였냐면요. 이제 백등분하는 거였어요. 가로로 나오고 세로로 나오고. 그래서 여기 보면 10분의 1 표시되어 있고 여기 100분의 1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색종이 하나로 10분의 1이 이만큼인데 100분의 1은 요만큼이구나라는 그 수적 양감을 눈으로 느끼라고. 이게 에듀테크 도구로만 주어졌을 때는 할 수 없는 활동이었어요. 이거를 스무형으로도 할까 해보다가 저 보면 안 돼요, 저거. 전부도 그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네네네. 저 거기까지 생각을 했죠. 근데 한계가 있죠. 10등분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색종이가 홀수 등분이 접어보시면 아는데 이게 한 3번 이상 접으면 잘 안 접혀요.
맞아요. 12개. 10하고 또 5개인데 또 홀수가 나오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러네. 저는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좋은 방법인데 언젠간 홀수가 나오는. 아, 그 다음에 한 활동은 100분의 1 한 칸을 쪼개서 1000분의 1을 만든 거예요. 아, 그게 5학년 과정에서 나와요. 근데 0.001까지가 이제 4학년 수학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다 나눠야지.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나누라고요? 이거 전부 다 이렇게 10칸씩 나누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나누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그럼 1000분의 1이잖아요. 아, 그러네. 이거는 세로로만 나눠야 되겠네. 근데 이때 이제 아이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 수를 이렇게 다 일일이 그리려니까 너무 힘들다. 작은 수가 왜 필요한지. 이것도 하나의 양감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 활동을 했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색종이 하나를 가지고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의 크기를 실제로 자기 눈 한 장으로 비교해보는 활동. 아, 그래서 자리값의 개념이 이렇게 되고, 이게 10개가 모이면 이게 되고, 이게 10개가 모이면 이게 10개가 모이면, 이거 10개가 모이면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색종이 한 장을 통해서 좀 구현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이제 에듀테크를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이지만, 모든 수업을 에듀테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주제에 따라서 에듀테크를 안 써야 되는 수업에서는 안 쓰고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께 이제 요즘에 많이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에듀테크나 AI 디지털 교과서를 쓰는 수업이 내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들은 수업하고 나서 만족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 오늘 좀 수업 잘한 것 같아. 그래야 다음 수업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수업인데 나 오늘 수업 망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저는 안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안 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사회의 흐름도 있고 기술의 발전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씩 근데 이거는 조금 달랐어요. 이건 조금 달랐는데 이거는 제가 팀보드로 한 거라서 팀보드로 보여드릴게요. 요 활동이었거든요. 작은 친구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이 친구 괜찮네요. 자, 이건 뭐였냐면 1.46을 소수를 표시한 수직선에 표시하는 거였어요. 교과서에서 1과 2 사진을 캡처를 했어요. 1과 2 사이를 얘가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10칸으로 쪼개서 1.4와 1.5를 표시를 해요. 그리고 얘를 다시 확대를 합니다. 1.4와 1.5를 또 10칸으로 나눠요. 그리고 거기서 1.46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색종이로 하려면 1cm 놓고 1mm로 나누는 것까지 가능해요. 그 1mm를 0.01mm로 나누는 건 불가능해요. 학생들이 작도를 하는 거. 그런데 에듀테크에서 그냥 아주 간단한 줌인 줌아웃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로 더 작은 것도 쪼개보는 거예요. 저 이거 설명하면서 막 앤트맨 이야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줄여보면 이렇게 1과 2 사이를 이것까지 다 나누면 얘가 백등분이 되겠지. 그럼 그게 소수 둘째 짤이지. 이렇게. 그래서 어떤 똑같은 수업 주제 안에서도 오프라인 수업이 더 효과적인 수업 주제가 있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하면 선생님들 수업이 굉장히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이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런 활동들, 특히 이렇게 그림으로 비교하는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터치를 조용해서 터치를 하고 있는데 얘가 그림에서 받아내림을 표현한 거예요. 네 조각이 있었는데 소수 첫째 자리를 하나만 놔두고 둘째 자리를 0.01을 나타내는 백단위 노란색 10칸으로 나눈 다음에 얘가 얘보다 얼마가 더 큰지, 그래서 0.4와 0.40의 차이를 인식하는 그 수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업도 아이들한테 저걸 그리라고 하면 그랬다 지웠다 그랬다 지웠다 굉장히 힘든데, 이제 에듀테크는 쓰고 지우는 과정에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제 개념 기반 학습과 그 에듀테크를 잘 합쳐서 수업을 하는 수업을 다 기록을 하려고 에듀테크를 많이 쓰고, 수업 주제에 따라서
에듀테크와 오프라인 수업을 적절하게 병행해서 쓴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막 처음부터 에듀테크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에듀테크 수업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주제에 따라 제가 굉장히 다양한 에듀테크를 쓴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저처럼 에듀테크 개수 조금 쓰는 사람 없어요. 저기 뒤에 송미쌤이랑 현우쌤이 있지만 송미쌤 같은 경우에는 에듀테크를 사용하는 플랫폼의 수가 저보다 훨씬 많아요. 저는 딱 쓰는 게 웨일 클래스, 퀴즈. 웨일 클래스 안에 팀보, 그리고 아까 사회 수업 때 국어로서 잠깐. 그러니까 에듀테크의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수업을 적절하게 나의 교육 과정을 펼치는데 어떠한 수업의 도구가 유용할 것인가를 생각하신 다음에 한두 개 정도만 골라서 선생님들이 좀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국어로서 잠깐 썼던 것처럼 또는 뭐 퀴즈엔 문제 잠깐 쓰는 것처럼 뭐 알지움에서 잠깐 쓰는 것처럼 뭐 캔바 잠깐 아니 저는 캔바는 세 개 해야 되는데 캔바 퀴즈엔 보드 그다음에 웨이 클래스 뭐 이렇게 잠깐 쓰시면 돼요. 그럼 그 잠깐 쓰는 에듀테크의 도구까지 내가 다 쓸 줄 알아야 되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거는 애들한테 맡겨두면 애들이 그냥 해요. 그러니까 구글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기.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원래는 한 10분 정도에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제가 좀 있어도 괜찮으니까 질문 아, 좀 주시고 궁금한 게 저렇게 틀을 이렇게 사실별로 네. 잠시만요. 네. 연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실 분들은 가시고 네.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은 자연스럽게 질문 주시죠. 아래가 질문. 네, 차시별로 저렇게 만들 때 맨날 이렇게 저걸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요. 복사해서 쓸 수 있잖아요. 여기에 네. 템플릿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템플릿 기능 쓰거든요. 어, 이게 한 번 글을 써놓은 걸 네.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썼던 글을 불러와서 거기서 수정만 거기서 하면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 게 네. 우리 계획서 쓸 때 네. 작년 계획서 갖고 와서 날짜랑 내용 조금 바꾸는 네. 것처럼 템플릿 불러와서 내용만 조금 바꾸는 식으로